남자분 중에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 맨 뒤에 계신 분. 네, 나상혁이고요. 요즘 같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쵸. 우리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뭐 경쟁도 치열하고, 만약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그 강사고 교수님 같다면 이렇게 들어줄 사람도 없겠죠. 근데 요즘 같이 저 같은 나이가 한 30이 넘으니까 좀 윈윈하고 싶거든요. 혼자서 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보다도 같이 좀 하고 싶고 하는데, 살다 보면 이제 가족에서는 와이프, 자녀, 회사에서는 부장님, 대리님, 뭐 예를 들어 운동선수면 같은 팀 베스트 멤버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는데 저 자신 좀 마음이 릴렉스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게 계속 그 사람이 걸리적거리고 왠지 그 사람보다 열등감이 느끼고 그 사람보다 좀 잘하고 싶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상하게 얄밉게 다른 사람들 인정도 받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마음을 계속 놀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볼 때도 10년 동안 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놀 수는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겠고, 이건 배워야겠고, 같이 살아야겠고. 근데 약간 동떨어진 질문인데, 이럴 때 마음가짐,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인지, 그냥 뭐 맹목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마음을 수양하라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예, 사회자인데. MC. 예, MC인데 이제 이런 행사 쪽으로 많이 하는 사회자인데. 때 MC 보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그쪽 경쟁이 심하죠. 근데 저는 거기 갔다 와서 뭘 느꼈냐면요. 그 이태리에서 그 후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보면 남자들이 묘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뭐 잘 물어보는 거 싫어해요. 어디 여행 갔는데 와이프, 여자들은 모르면 그냥 빨리 물어봐 이런다고요. 다 나와. 가다 보면 다 나오는데 뭘 자꾸 물어보냐고, 그거를. 뭘 물어봐.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자기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물어보는 거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다 나와.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되게 힘들게 알게 되기도 해요. 저는 그 이태리에 레슨 받으러 간 친구가요, 제 후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남자의 이상한 자존심으로 보면 학교 다닐 때 후배였고, 내가 그래도 걔한테 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야, 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후배한테 가서 선생님 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잘하니까 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잘하고 못하고로 힘들어하고 하는 더 큰 이유는, 저는 잘하는 것을 자기의 존재의 소중함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게 여자가 명품백을 들었어요. 프랑스 똥을 들었어요. 오리지널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여자는 이게 딱 생긴다고요. 딱 그 오리지널 그 프랑스 채널을 드는 순간 여자는 딱 이게 생긴다고요. 딱 이렇게. 난 빤스는 안 좋은 거 입어도 핸드백은 채널이야. 근데 이제 친구는 봉지를 들고 나온 거야, 봉지. 봉지에다가 매직으로 프라다라고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봉지의 가치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차의 성능이 자기의 존재 가치와 자기의 능력이라고 동일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가보세요. 남자들이 엄청 좋은 수입차에서 이렇게 내리거나 발렛을 맡길 때 이렇게 한다고요. 삑삑. 이런 걸 심리학에선 훅갓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회사의 규모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소중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뭐 5만 명 되나? 몰라, 또 얼마나 많아서 어디에 있는지. 또 뭐 그런 거 다 신경 쓸 수는 없잖아. 숫자. 매출액 얼마인지. 강의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에? 행사 몇 번 있는지. 그러니까 막 동료들끼리 물어볼 거라고요. 뭐 요즘 1월 비수기지. 막 이러면. 나 꾸준해. 또 꾸준하잖아, 내가.
나는 왜 이렇게 그거 안 타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소중하다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말해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남자는 주로 능력으로, 여자는 외모로. 근데 외모가 안 되는 여자는 능력으로. 능력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면 성격만 나빠져요. 남편한테 화만 내고 막. 그러니까 다 그런 걸로 사람들이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왜 소중한지를 알수록 인간은 숫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확신을 해요. 그러면 자유로워진다는 건 어떤 현상에 이르냐면 나보다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이 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가 아니라 그 사람 존중도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친구 먹는 상태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를 하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죠. 부자하고도 친구 먹고 가난한 남자하고도 친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같은 종교인들끼리만 만날 수 있고 비슷한 사람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잣집 사모님하고는 못 노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여자애는 이대 나왔고 나는 또 똥배 나왔고 뭐 나오긴 나왔는데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대 별거야? 이대 옛날이나 이대지 지금은 3대야. 옛날에 이대라고 지금 뭐 다 가잖아. 뭐 이렇게 돈 내고 가고 다 그러는 거지. 기부 입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보다 사회 잘 보는 사람은 인정 안 해요. 근데 그게 좋아지면 저 사람 내 후배였는데 그때부터 잘하더라고. 언젠가 잘 될 줄 알았어. 이게 딱 되고 또 나보다 못해도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잘 된다. 전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싶어요. 자존감.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것은 소중하다고 봐주는 것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표정으로 봐줬는지,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칭찬했는지. 애가 40점 받다 90점 받으면 아빠 좋은데 우리 딸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점 받다 90점 받으니까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그러다 100점 받으니까 방심하지 마. 지금 글로벌 위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무슨 표정을 봤는지, 그리고 부모는 사이가 좋았는지.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은 건 자식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그 사이 좋은 것에서 결과물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맨날 푸념을 해요. 너 안 낳았으면 엄마는 네 애비가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덜컥 엄마 널 가졌어. 머리 커가지고 엄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너 낳고 이혼을 못한 거야. 엄마가 그냥. 그걸 이렇게 부모가 상처되는 말을, 상처되는 표정을 아이한테 주니까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구나. 그러면 아이가 하는 최종적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성과를 내서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행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나는 강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나는 유명한 프로에 나갔으니까, 나는 부자 동네에 사니까, 나는 좋은 차를 타니까, 나는 뭐니까, 그래서 난 소중해. 그리고는 그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실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냐? 그렇지 않아요. 목말라요. 배는 부른데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저는 배가 고픈데도 목이 안 마를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배도 적당하게 부르고 목도 마르지 않은 인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 그리고 내 부모는 사이가 어느 만큼 좋았나? 그리고 부모는 나를 어떤 식으로 봤나? 그리고 내가 무슨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 괜찮아? 우리 아들 잘하면서 다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었나? 지혜비 같은 놈, 저 지혜비 같은 놈. 이런 말을 듣고 있었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본 책은 뭔가? 내가 만난 스승은 누군가? 내 친구들은 누구였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무의식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게 너무 안 좋으면 필요 이상으로 성과나 숫자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곤해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듣는 건 일종의 거울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어떤 여성은 거울을 보고 감동을 해요. 어머! 장난! 너무 예쁘다. 이런 사람이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랬어? 그래서 웬만하면 전신 거울 안 보고 딱 달라붙는 옷 안 입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은 변화를 원한다면 첫 번째 챕터가 거울 앞에 서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해라. 삶의 타이즈를 입어라.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연기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연기 코스로 타이즈 입고 오라고 하면 애들은 세 종류로 나뉜대요. 학원 옮겨버리는 애들. 왜냐하면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인데 남자애들, 여자애들 막 그때 뭐 이렇게 시작될 무렵에 타이즈 입고 오라고 하니까 아예 학원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미직미직 거리다가 되게 나중에 입고 오는 애. 세 번째, 입고 와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입고 오는 애. 우리는 어떤 애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타이즈를 입어야 어떤 종류로든 변화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학원을 옮기시겠습니까? 다른 강의장에 가셔도 똑같이 모든 괜찮은 이야기들은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타이즈를 올해 새해 입고 이 강의를 보시고 거울 앞에 서서 감동받으실 분은 감동받으시고, 부모에게 감사하실 분은 감사하시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돈을 모으시고. 아멘이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알았지? 저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직업이 있든 없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올 한 해는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